가 난데없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박 표심을 얻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요신문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설이 거론되자 지지자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고 최근 박 대통령 관련 동향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외부 인사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서신이나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인사는 직접 구치소까지 찾아와 접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3번이나 접견 신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는 박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입니다. 일요신문은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접견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요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으며 대신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접견을 3차례 거부당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접견 신청은 사실이냐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지만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선 박 대통령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박 대통령은 외부 접촉을 더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접견해왔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8월 이후로는 접견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TV나 신문도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편지는 거의 읽어본다고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는 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 현안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법률 지원을 했던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접견한 변호인들을 통해 자기 건강 상태가 보도되니까 그런 내용을 자꾸 외부에 알리면 구치소 직원들이 난처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생활하면서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격에서 잘 나타나듯이 나라의 TV는 박 대통령 결백을 믿고 오로지 무죄 석방만을 주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확실한 물증 증거보다 단지 안종범과 차은택 등 일부 진술만으로 박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좌파 정권에서의 재판부, 과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다수의 증인들이 동일한 진술함에 따라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리라 재판장의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증거 원칙주의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잖습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쭉쭉 빠지니 그동안 참았던 강요들 입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문재인 주재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앞에 두고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느끼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다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기업 분위기 조성을 혁신 과제로 제시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고 적폐청산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면전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입으로는 포용성장 운운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강상노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친노동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반대로 기업을 상대로는 한없이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성, 포용이라는 뜻을 알기나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계에서는 겉으론 정책 바꾼다더니 대통령 말에 신뢰가겠냐면서 대통령 말과 장관 말이 따로 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기업하고 싶어 할까요? 이러다 보니 최악의 투자 저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애꿎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 아니면 날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하고 들어야 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2일 미국 폭스뉴스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에 의해 경제가 붕괴한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머리카락, 모유, 몸까지 모두 팔아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도망쳐 모든 것을 팔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망하는 건 한순간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베네수엘라 꼬라지 날 판국입니다. 12월 27일 환경부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 김태우 수사관 요청을 받고 작성됐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남아돌아 할 짓 없었던 김태우 수사관 개인 일탈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로 이 엄중한 사건에서 피해갈 심산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개인 일탈 행위에 초점을 모으며 잔변명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뜻을 알아모시기라도 하려는 듯이 12월 27일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창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본부장 정병학 검사장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감찰 의뢰된 이모, 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소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힘든 부분도 있다.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다.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 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다.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수집, 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12월 27일 조선일보는 검찰청 압수수색 쇼날 불거진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공공기관 8곳 간부 20여 명의 이름과 임기가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새누리당 출신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여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 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문건 진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사실이면 블랙리스트다.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지적처럼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보고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덤터기 쉬워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부터 채우며 공개적으로 망신 주더니 결국 고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환경부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한 줌 부끄럽다는 듯 모두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이왕 칼을 뺐으니 진짜 끝장을 봅시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해서 청와대만큼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아마도 문재인은 우리 편이 하는 건 정당하고 상대가 하는 건 무조건 적폐 그 자체라며 경우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검찰을 정권의 신여,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골 때리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수사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김 전 원장의 기소 여부는 결정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더 골 때리는 소식은 골프 접대받았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비위 혐의자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 충주 골프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법의 잣대가 두 종류로 나뉘어졌나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송인배 전 비서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송인배 비서관과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계속 미룬다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꼬라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일반 검찰의 수사 한계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검과 폭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은 한 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 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기 보존 본능에 따른 변명과 거대 언론 특유의 협박성 발언으로 반격을 모색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SBS에서도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며 패널의 입을 빌려 언론의 자유를 떠버리고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찬 전 경정의 폭로와 등치시키는 등 막무가내식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 전쟁, 세계적 차원의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른 수출 2 품목인 석유 화학과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 등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제이노믹스를 실현하는 중에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 집행 과정에 몇 가지 실수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씹어대는 바람에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언론의 기레기 본성이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감소했던 노통처럼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않는 문프의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레기들은 임종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핵심 타겟으로 잡아 잃어버린 그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제4부로서의 언론의 역할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 땅의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은 무미건조하고 사실관계만 언급하는 읽기 수준에서 그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애완견과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는 바람에 지상파에 진출할 정도의 인지도와 실력도 갖추지 못한 김어준과 아이들에게마저 물리고 뜯기며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추락했기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했다. 반성은 잠시뿐이었고 거칠애에 불과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에 시청자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말해준다. 지상파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김어준과 아이들과의 동거도 마다하지 않는 바닥으로의 경주에 몰두했으니 돌아선 시청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SBS와 MBC의 KBS의 이 바닥으로의 경주와 하향 평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폭로까지 자행하는 등 작심하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무차별, 순차적 폭로는 계속될 것이고 크로스 체크나 심층 취재도 없이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고 있는 SBS와 그 밖의 기레기들에 의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받아들일 동기가 완료돼 있고 믿어줄 마음의 준비가 충만한 기득권 연합에게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프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정치적 반격을 가한 상태라 야사당의 의혹 부풀리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국은 금냉전선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야사당과 반문연대, 민주당 내 비문 세력과 자기 유력주자들이 암묵적 담합을 한 채 문프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만 쳐다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리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차별, 순차적 폭로는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내몰았던 정윤회 문건과 동급으로 키워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극우 꼴통들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 등을 통해 김태우의 폭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뻥튀기와 악랄한 조작을 통해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홍수를 이루며 문프를 저격할 것이며 보수 결집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종 목표가 조국 민정수석인 기득권연합의 맹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끌고 가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낙하리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트럼프도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으니 저들의 연합 공격과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의 시즌2로서 청와대를 뒤흔들 한바탕 소용돌이로 자라나는 일만 남았다. 김태우의 무차별, 순차적 폭로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의혹만 키울 것이니 외통수에 걸린 듯한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통을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문프도 인정할 수 없는 이 땅의 기득권들은 그렇게 거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광복 이후의 70년 중 60년을 집권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촛불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은 직후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9%에 머문 것도 이 땅의 기득권 연합의 힘과 저변이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기 때문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은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구좌파 특유의 진목질과 그에 따른 반민주적 권위주의 성향 때문이지만 차분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의 경우에는 기득권 연합의 무조건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선만 치르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열망에 빠져드는 유권자의 속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매우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선거 기간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유권자의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조급함으로 급변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모든 국가,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선거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이지만 일상의 삶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과인 초복잡 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김어준 조합을 자리한 구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눈치챈 문파처럼 고리타분해진 이념과 침묵질로 전락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한 일당백에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문파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고민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집중된 이유도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부좌파의 좌충 우돌식 이익 챙기기, 기득권 연합의 막강한 강고함에서 나온다. 필자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김어준과 아이들을 능가하며 건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누군가가 나와 차원이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문파의 누구라도 좋으니 필자의 뇌를 통째로 이식하고 싶을 정도다. 4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6월에 출판을 한 이후에도 지금 같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문프의 임기 동안이라도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해볼 생각이다. 어차피 덤으로 살고 있는 삶, 죽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필자와는 너무 다르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재명 제명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투쟁 의지를 더욱 높여볼 생각이다. 문프의 성공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초미세먼지 정도의 의심도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